이거 입은 거 자랑하려고 얼른 왔지. 이게 그렇게 비싼 거라며? 아우, 엄마. 일단 장모님 가시고 얘기하셔요. 에이, 오늘 우리가 이 옷 입고 갔다가 모임 사람들 얼마나 뒤집어졌는 줄 알아? 지난번에 너희가 200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 안 믿었는데 말이야. 무슨 이런 비싼 잠바가 다 있냐? 따뜻하다 못해서 아주 땀이 주룩주룩 나더라. 아이고, 애들이 여기도 사들였나 보네. 등산 스타일로다가. 아, 이거 장인어른이 자주 입으시는 스타일이잖아요. 잘 어울리는 걸로 고른 거예요. 가격 상관없이.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왜 벌써 가세요? 차라도 드시고 가지. 엄마 그게 아니고 박서방이 그래도 신경 써서 고른 거야. 박서방 핑계 대지 마. 박서방이 골랐다고 해도 네 책임이야. 너조차도 부모 생각을 안 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위가 처부모를 신경이나 쓰겠냐? 너는 그냥 그렇게 시집 식구들만 신경 쓰면서 살아. 양쪽으로 피곤해하지 말고. 아, 엄마. 왜 그렇게 말해? 나는 너를 이제 우리 집 식구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게. 자, 이 잠바 도로 가져가라. 팔아서 몸조리 하는데 보태던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선유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손 씨는 딸이 평생 애지중지 키운 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남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시집을 보내버린 것 같았죠. 당연히 친부모보다 시부모가 어려운 것은 이해가 갔고 거기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해서 딸이 걱정될지언정 큰 불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도가 지나치기 전까진 정말로 그랬습니다. 내 딸이 시집살이 하지는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늘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반 보태서 시킨 결혼인데 어떻게 이렇게 양가 부모를 차별할 수 있는지 이제는 억울할 지경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늘 손씨 부부를 찾는 딸과 사위는 정작 효도는 한쪽에만 했고 손씨 부부는 자식의 도움을 바라기 힘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딸을 맨몸으로 시집 보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돈네 식구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그 돈으로 노후라도 챙길 걸 하고 후회했죠. 손씨 부부는 이제는 자식에게 퍼주기만 하는 바보 노릇은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딸 사위가 사돈네에겐 몇백짜리 명품 패딩을 주고 자신들에게는 등산 점퍼를 선물한 이후로 말이죠. 손씨 부부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시어머니로부터 아들을 하나 더 낳아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것도 한때였습니다. 이제는 아들보다도 딸 둘 가진 것이 부러움을 사는 때가 되었습니다. 손 씨의 딸들도 참 살가웠습니다. 두 딸 모두 취직하고 나서도 손 씨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31가 되었을 때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딸이 처음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게 된 때였죠. 결혼해도 가까이 사니까 서운해하지 마요. 남편이 상실감이 큰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큰딸을 예뻐했으니 그 심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그런 남편을 위로했죠. 자주 올게요. 딸의 말처럼 신혼집이 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로 살다 뿐이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딸의 상견례에서 앞으로 딸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은 하나지만 그래도 기똥차게 키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동네에서 서울로 대학교 간 애는 얘밖에 없다니까요. 아, 네. 참 반듯하게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효자 없어요. 요즘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말이에요.
효도가 가장 큰 덕목이잖아요. 흐뭇하게 웃으며 사위를 쳐다보며 웃던 안사돈. 그리고 칭찬받아 쑥스러운 듯한 사위를 보며 손 씨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이라면 효자가 장점이 되겠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효자는 피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는 걸 안사돈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네는 손씨 부부보다 10살은 더 많았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옛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 같았지만 결혼식은 신세대였습니다. 어쨌거나 요즘에는 다들 반반씩 한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때랑 또 다르죠. 아, 그렇죠? 집이나 이런 거 남자가 해가는 거는 옛말이고요. 네. 반씩 하기로 해요. 자식들이 모아둔 돈과 양가 부모가 더 보태서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기에 평수는 작았지만 그래도 손씨 능력 닿는 한 노력했습니다. 작은 딸도 있으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남자가 집을 해오는 때도 아니었고 만약 그랬다가는 내 자식이 못 펴고 살까 싶어서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도 느꼈지만 사돈네가 참 까다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라 그런가 그렇게 효를 강조하더니 결혼 후에도 주말마다 딸 부부를 불렀습니다. 딸의 신혼집과는 1시간 반 거리에 떨어진 곳인데 말이죠. 희신이 너희 내일 뭐해? 아빠가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대. 같이 밥도 먹고 나 지금 시댁 가고 있어. 지난주에 다녀왔잖아. 이번에 김장하신다고 해서. 아, 지난주에 한 거 아니고? 아니, 지난주에는 뭐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네. 손 씨의 말에 따른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위와 함께 있는지 차마 하소연은 못하지만 가슴이 답답한 것이 휴대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잘 다녀오고 다녀와서 연락하자. 알겠어. 전화를 끈 차 옆에 있던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또야? 어떻게 3주 연속으로 시댁에 가? 무서워서 결혼 못하겠다. 김장 때문에 그런 건데 뭘. 작은 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사실 손 씨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딸을 저렇게 주말에도 못 쉬게 하는 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큰 딸 뒤를 쫓아다니며 사돈에게 이러쿵 저러쿵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3달쯤 지났을 때 겨우 큰딸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쩐 일이야? 오랜만에 시간 나서 연락했지. 그래? 갑자기 연락 와서 놀랐네. 원래는 시댁에 갔어야 됐는데 박서방 출장이 갑자기 잡혀서. 잘 됐지? 그러네. 장 보고 나서 오랜만에 집에서 같이 밥 먹으면 되겠다. 장을 보러 나가려는데 때마침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20분 거리인데도 참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딸은 손 씨가 장 보는 마트까지 쫓아왔습니다. 같이 살 때 자주 함께 갔던 곳이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그러게. 이렇게 안 보고 산 적이 없었는데 무척 반가웠습니다. 잠깐만, 엄마. 이거 시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하신 거거든. 이거 사야겠다. 에어프라이어? 응. 이걸로 고구마 구워 드신다고 하나 사달라고 그러셨거든. 어차피 또 금방 갈 테니까. 안 힘들어? 당연히 힘들지. 박서방한테 말 좀 해봐. 어떻게 그렇게 시집에 자주 가? 당연히 얘기해봤지. 그걸로 맨날 싸우다가 이제는 그러려니 해. 자기가 집안일 더 많이 하겠대.
아주 부모님이라면 껌뻑 죽으니까. 그날 딸은 손씨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딸이 손씨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사위가 없어서 온 것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시부모님 이사하시거든. 그래? 사시던 데가 워낙 오래돼서 박서방도 없고 그러니까 두 분이서 사시기 좋은 데로 이사하셔. 아파트로. 아, 그동안엔 주택에 사셨구나. 응. 근데 시내로 이사하셔서 우리가 좀 보태기로 했어. 너희가? 뜻밖의 말에 손씨가 놀라서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결혼하는데 모아둔 돈을 썼기에 여유자금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집 대출 받아서. 그 말에 더 놀랐죠. 사돈네가 그 정도 여유도 없이 아들 결혼 자금을 댄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출까지 받게 해서 받아갈 거면 반씩 돈을 내자고는 왜 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잘 살라고 부모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도로 가져가 버리나 싶었습니다. 엄마한테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이미 대출 받았어. 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출을 1억이나 받았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거의 뒷목을 잡게 했죠.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용돈 드리기로 했어. 이번 달부터. 뭐, 용돈은 왜? 어머님, 아버님이 벌이가 없으시잖아. 연금만 가지고 사실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면 사기 결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반씩하자는 것도 손씨 부부에게서 많이 가져가려는 계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박서방이 외동아들이잖아. 어차피 그 집은 나중에 우리 것 되는 거니까 아깝게 생각 안 하기로 했고. 엄마 아빠도 나중에 그 연세 되면은 우리가 그때 똑같이 용돈 드릴 거야. 근데 혹시라도 엄마 아빠 서운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딸은 사돈의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손 씨는 여전히 딸에게 부당한 상황이라고 여겼지만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진 못했습니다. 딸도 바보가 아닌 이상 사위와 충분히 상의를 했을 것이니 말이죠. 집값을 보태준 것도 이미 손 씨의 손을 떠난 돈이고 결국 부부가 그렇게 하기로 한 이상 손 씨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딸 마음이 힘들 텐데 부담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쯤 뒤에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러서 사람을 부려먹으면서 병원비나 조리원비도 사돈네에서 한 푼도 내주지 않아서 손 씨가 챙겨야 했습니다.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도 늘 보내주었고 말이죠. 그리고 딸이 출산했을 때는 딸과 사위의 부탁에 모시겨 일을 쉬고 딸의 집에 들어가서 한 달간 몸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사돈은 매주 자식 집을 찾았습니다. 손 씨가 있는데도 불편함이라고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난 지 2달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들락날락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딸은 차라리 이게 낫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나마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직접 오시는 거지. 아니었으면 우리 보고 애기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 거야. 애가 100일도 안 됐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불편해도 엄마가 좀 참어. 애미야, 애기 우유 먹이게 분유 좀 타와. 손수건에다가 따뜻한 물 좀 묻혀오고. 여기 목에 뭐가 묻었네.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내 딸을 부려먹는 안사돈을 보니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위는 얄미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 분유 좀 타. 내가 손수건 적셔올 테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딸을 말리고 손 씨가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남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나요? 눈끝만 맞추면 되는데요, 뭘. 그러자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타올게요. 그런 신경전마저 불편해하는 딸 때문에 그 뒤부터는 손 씨도 안사돈이 오면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손 씨가 없을 때 사돈에게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니 괜히 빌미를 주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딸 몸조리를 해주러 왔지만 굳은 일은 모두 손 씨의 몫이었습니다. 사돈은 애를 보느라 바빴는데 정작 칭얼거리거나 기저귀를 갈거나 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니 딸이 고생이 많겠다 싶었습니다. 운도 지지리도 없고 말이죠. 요즘엔 이러지 않는 시어머니가 참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내내 불편한 시간이 지속됐고 그 당시에는 빨리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간 뒤로는 손주 얼굴을 더 많이 받을 걸 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아이 얼굴을 한번 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사돈네 갔대? 자꾸 부른다는데 어떻게 해? 특히나 손주 얼굴을 제대로 구경도 못 해본 남편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니, 사돈이 불러도 박서방이 처가에도 가야 합니다 하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었습니다. 오라는 걸 며느리가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일 텐데 사위는 처가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남편이 딸에게 조금 서운하다는 뜻의 전화 통화를 한 듯 보였습니다. 손 씨에게 딸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해 좀 해줘. 하나밖에 없는 손자라 그런지 워낙 예뻐하셔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손자야. 누구는 손자가 둘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돈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지 몰랐습니다. 처음엔 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무슨 일이든 시집이 먼저였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부터 말이야. 명절을 보름 정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절에 안 가고 다음 주나 아니면 명절 끝나고 주말에 한번 집에 들를게. 그게 무슨 말이야?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엄마 집에 가면 시간이 너무 늦잖아. 근데 우리도 다음 날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니까. 그래야 박서방도 일을 가지. 그래서 아예 안 오겠다고? 아예 안 가는 건 아니고. 가까운데 꼭 명절에 볼 필요는 없으니까. 원래도 명절이면 제 시간에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명절 당일에 아침을 먹고 자리를 뜨지 않나 싶었는데 온갖 친척을 다 만나고 오느라 딸네 가족이 손 씨의 집에 도착하면 늘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갔는데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운 듯이 말하는 딸에게 손 씨는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한 말처럼 가까이 사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면 섭섭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1시간 반 거리에 사는 시집은 밥 먹듯이 가면서 손 씨와는 명절이 아니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리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것은 무시를 당한다는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기색을 비춰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은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시집의 눈치가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엄마가 내 생각을 해줘야지 누가 내 생각을 해주냐 하면서 말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이 곤란하다는데 명절에 꼭 우리 집에도 들려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에게 휘둘려서 어떻게 살까 싶다가도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니 손 씨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는 남편의 환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시댁에 내려가고 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당연히 알지. 근데 시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셨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 내려가야 되는 일이라고? 안 그러면 어머님 노발대발하신다. 갔다가 늦더라도 집으로 갈게. 손 씨는 큰딸의 전화를 끊고 남편의 눈치를 봤습니다. 이미 통화 내용이 파악이 된 듯 했습니다. 진짜 언니랑 형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냥 생신도 아니고 환갑이잖아. 작은 딸이 화내는 목소리를 들으며 손 씨도 남편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려고 했던 걸 사위 회사 때문에 안 된다며 조촐하게 같이 식사만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아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갔다가 온대. 오기는 안 온다에 내 월급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딸이 빈정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에게선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장인어른의 환갑에 전화 한 통도 없는 사위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딸은 늘 미안하다고 했지만 항상 손씨 부부는 딸에게서 뒷전이었습니다. 딸이 신경을 덜 쓰니 사위도 장인 장모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부모만 챙기기 바쁜 사위를 보며 딸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만약에 손 씨의 남편이 그렇게 했었다면 손 씨는 억울하고 서러워서 잠도 못 잘 것 같았습니다. 내 부모는 왜 똑같이 안 챙기냐며 남편에게 화를 냈겠죠. 늘 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손 씨도 사람인 이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 키워서 남의 집에 줘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손 씨의 딸이 아니라 박 씨 집안의 며느리 역할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작은 딸도 독립을 했습니다. 이직을 하면서 손 씨의 집과 회사가 멀어졌는데 나이도 찼으니 이제는 나가서 살겠다고 했죠. 그러자 집에는 손 씨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원래 오질 않았고 작은 딸도 이직하고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품에 넣고 키웠던 자식들이 모두 안 보이자 남편이 참 쓸쓸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 씨가 길에서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엉치뼈를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얼른 땅을 짚었는데 엉덩이부터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엉치뼈에 금이 가서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졌죠. 다리나 팔을 다쳤다면 깁스를 하고 지내면 됐지만 엉치뼈를 다치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가면 당신 혼자 어떻게 해? 그래도 가야지 어쩌게? 희은이한테 전화해봤어? 전화해봤는데 제주도로 출장 가야 한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도움이 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수발을 들었는데 주말 동안 시골에 내려갔다 올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 동안 혼자 있어야 되는 손 씨를 남편이 무척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밥도 챙겨 먹고 화장실도 가고 해야 할 거 아니야. 화장실은 갈만해. 밥은 어떻게 해? 몰라? 알아서 해볼게. 그렇다고 당신 안 갈 수는 없잖아. 희신이한테 내가 전화해 볼게. 수연이 데리고 와서 여기 하루만 있으라고 하면 되잖아. 주말이라 일도 안 할 텐데. 작은 딸도 안 된다고 하니 부탁할 사람은 큰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전화를 받은 큰딸이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시부모님 오시기로 했어요. 이번 주말에 응. 일요일에 시아버지 생신이셔요. 아빠가 일요일 아침 일찍 올라오니까 토요일에 와서 일요일 아침에 가. 안 되죠.
시부모님이 토요일에 오후에 오시는데 정 그러면 토요일 저녁까지만이라도 있어주던가. 그러자 딸이 짜증스런 한숨을 쉬면서 대꾸했습니다. 아, 아빠.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상황이 안 되잖아요. 시부모님 오시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집에 없어? 아빠는 나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보고 싶어? 너는 네 시부모만 중요해? 아니, 그게 아니잖아. 우리 시어머니 유별나신 거 아빠도 알잖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편해. 괜히 갔다가 잔소리 들어.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아버지 환갑 때도 시부가 허리를 다쳤다며 오지 않았던 딸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 되자 기가 막히게 반대의 선택을 해버리는 딸. 그동안엔 딸이 곤란한 게 싫어서 손씨 부부는 나 몰라라 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부모에게 시달리는데 친부모까지 거기에 보탤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도 너무했습니다. 딸도 야속했고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실망스럽게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속상해하며 미안해하며 말했다면 또다시 내 딸을 이해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찮다는 듯이 짜증난다는 듯이 대꾸하는 딸을 보니 그저 부모가 쉬웠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운하게 해도 함부로 말해도 화내지 않는 부모. 그게 손씨 부부였습니다. 여보, 그냥 끊어. 혼자 있을 수 있어. 평소 같았으면 거기서 한마디 더 했을 남편도 그냥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씨보다도 큰딸 사랑이 유별났던 남편이니 실망은 더 컸을 것이었죠. 그 뒤로 손씨 부부는 한동안 큰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뭄에 콩 나듯 가끔씩 큰딸에게서 전화가 오면 시큰둥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손씨 부부를 딸도 알았을 텐데 전화만 가끔 할 뿐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위는 더더욱 그러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찾아왔습니다. 사위와 함께 말이죠. 오랜만에 보는 딸네 가족이었습니다. 손자도 얼굴을 까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아, 백화점에 갔다가 엄마 아빠 생각나서 잠바 좀 샀어. 뜬금없는 딸의 말에 손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엉뚱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위도 싹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골랐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걸로 골랐어요. 그래? 네. 요즘 쌀쌀한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죠. 사위가 큰 쇼핑백에서 점퍼 2개를 꺼냈습니다. 손씨도 종종 봤던 등산 브랜드였습니다. 얇아 보이는데 신소재라 따뜻하대요. 그러면서 사위가 남편에게도 옷을 대보고 손씨에게도 옷을 대보았습니다. 입어봐. 딸의 말에 얼떨결에 입어보자 사이즈가 딱 맞았습니다. 잘 어울리네. 그래. 고맙다. 잘 입을게. 손씨 부부가 대답하자 딸이 잠시 뒤에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서운한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엄마 아빠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알지? 맞아요. 장모님, 희신이가 얼마나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 마음을 풀라는 듯한 말에 손씨는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왠지 나이 먹어서 자식에게 삐지기나 하는 옹졸한 부모가 된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을 텐데 너무 우리 생각만 했나 싶기도 했죠. 선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선물이나 돈 때문이 아니었죠. 옷을 사러 가서 손씨 부부의 얼굴을 떠올렸다는 딸과 사위의 마음 때문에 손씨도 지난날에 서운했던 감정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알지?
어쨌거나 잘 입을게. 안 그래도 네 아빠 맨날 똑같은 잠바 입고 다녀서 하나 사야 하나 싶었는데 비싼 거니까 잘 입어.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딸에게 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는데 점퍼 하나당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딸이 거금을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 찾아온 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둘째 소식이었습니다. 뭐? 둘째? 아직 작은 딸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큰 딸은 벌써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축하해. 그러면 일을 또 쉬어야겠네. 몸 무거워지면 그래야겠지, 아무래도. 근데 엄마한테 부탁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둘째 때도 몸조리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손 씨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다지 좋은 기억이 있지 않았으니 말이죠. 장모님이 와주시면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첫째 때도 산후도우미를 쓰려다가 비용에 놀라 손 씨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큰딸이 돌아간 뒤로 손 씨와 남편은 한참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손주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손 씨 부부에게 부탁을 했나 싶기도 했죠. 그래서 손 씨는 지난번처럼 한 달만 가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딸도 그렇고 사위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에 손 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손 씨 부부가 같이 딸네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은 처음이었죠. 엄마, 아빠. 그 옷 입고 왔네. 어때요? 따뜻하죠? 그러더라고. 식사 준비해놨으니까 얼른 오세요. 모처럼 딸 부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원래 딸을 결혼시킬 때도 이런 장면을 상상했었는데 뒤늦게 이룬 것 같았죠. 이제 가볼게. 벌써 가게? 가야지. 시간이 늦었는데. 손 씨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외투를 걸쳤습니다. 딸과 사위는 배웅을 해주겠다며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왔나 본데. 사위가 현관문을 여니 사돈네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때를 잘못 잡았네. 안녕하셨어요.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미리 약속했던 것은 아닌지 당황스러운 기색이 보였습니다. 아, 와서 식사하시고 이제 가시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냐? 그럼 잘 맞춰서 왔네. 오늘 여기서 자고 가려고 왔지. 미리 전화 주시지. 이거 입은 거 자랑하려고 얼른 왔지. 안사돈이 입고 있는 패딩을 손으로 쓸며 말했습니다. 한박 웃음이 얼굴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비싼 거라며? 아, 일단 장모님 가시고 얘기하셔요. 에이, 오늘 우리가 이 옷 입고 갔다가 모임 사람들 얼마나 뒤집어졌는 줄 알아? 지난번에 200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 안 믿었는데 말이야. 무슨 이런 비싼 잠바가 다 있냐? 따뜻하다 못해서 땀이 주룩주룩 나더라. 그러더니 안사돈이 손 씨 부부가 입은 외투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여기도 사들였나 보네. 등산 스타일로다가. 딱 보아도 사돈이 입은 옷은 남달라 보였습니다. 200만 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손 씨는 자신들이 입은 옷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가격이 10배는 차이가 났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직접 골랐다던 사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등산복이 어울리고
사돈은 고급 패딩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있었고 손 씨의 표정도 어두워져 가자 사위가 허둥지둥 변명했습니다. 아, 이거 장인어른이 자주 입으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평소 등산복 스타일을 많이 입긴 했지만 등산이라고는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가성비가 좋으니 입은 것이었지 비싼 옷을 입을 줄 몰라서 안 입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걸 딸도 사위도 모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모에게는 두 벌에 400을 쓰면서 친부모에게는 다 합쳐도 60만 원짜리 외투를 사주는 딸. 딱 딸내 부부에게 손시부부의 위치는 여기다 하고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차라도 드시고 가지. 손시부부는 서둘러 집을 나왔고 딸이 쫓아나왔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박서방이 그래도 신경 써서 고른 거야. 박서방 핑계 대지 마. 박서방이 골랐다고 해도 네 책임이야. 너조차도 부모 생각을 안 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위가 처부모를 신경이나 쓰겠냐. 어쩌면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에게 정이 떨어질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건의 가치는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의 마음과 연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딸의 마음은 딱 그 정도였을 뿐이었죠. 그걸 모르고 자식을 붙들고 있던 손씨 잘못이었습니다. 너는 그냥 그렇게 시집 식구들만 신경 쓰면서 살아. 양쪽으로 피곤해하지 말고. 이런 대접을 받을 때마다 상처받고 섭섭해하고 다시 마음을 풀고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조리도 너희 시부모에게 맡기던지 퍼줬던 돈 돌려받아서 사람을 쓰던지 알아서 해. 아, 엄마. 왜 그렇게 말해? 나는 너를 이제 우리 집 식구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게. 자, 이 잠바 도로 가져가라. 팔아서 몸조리 하는데 보태던가. 손시부부는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딸 앞에 던져두었습니다. 엄마. 장모님, 사위가 뒤늦게 나와서 사과했지만 손씨 부부는 등을 돌렸습니다. 앞으로는 볼 일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니 차라리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지난날에 받았던 대접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봐주려고 했던 바보 같은 자신을 탓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바보짓은 반복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팔자를 스스로 꼰다는 딸에게 손씨도 더 이상은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집 식구 떠받들고 살다가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테죠. 그때까지 부모가 기다려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뭐? 그럼 저걸 다 당신이 돈 주고 샀다는 거야? 그럼 돈 주고 사지. 저걸 어디서 주워? 아니, 저런 걸 왜 사는 거야? 돈 아깝게. 그냥 공연만 보러 다니면 되지. 내가 당신 취미 생활하는 거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그러면 하지 말어. 당신 요즘에 집에도 소홀하고 그래도 내가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러면 당신도 적당히 하고 좀 신경은 쓰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뭐? 내가 뭘 신경을 안 썼는데? 솔직히 집골이 뭐야? 나는 당신이랑 마주보고 밥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맨날 입을 속옷도 없고 설거지는 쌓여 있고. 당신 갱년기인 것 같아서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나도 서운하지. 서운해?
내가 평생 가정에 헌신하고 당신이나 자식들이나 밥해 먹이고 그렇게만 살았는데 이제 나도 내 삶 좀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내 유일한 취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당신 취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적어도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신경 좀 써야 할 거 아니야. 뭘 신경 써? 밥 차려주라고? 당신이 애도 아니고 그것도 스스로 못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김성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자신의 말년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잘 키웠고 큰 부자는 아니어도 노후 준비도 착실하게 하고 있었기에 막연히 손주들이나 가끔 보면서 아내와 여행 다니며 그렇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평생 함께한 아내에 의해서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60이 다 되어서 트로트 가수인지 뭔지에 빠져 정신을 못 차렸던 아내. 그저 아내의 갱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준 소소한 취미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를 줄 알았다면 진작에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연예인을 쫓아다닌 이후로 집은 뒷전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쏘다니기 바빴고 돈을 평소답지 않게 물쓰듯 썼습니다. 급기야 김 씨 몰래 재산을 처분해버린 아내에게 김 씨는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남편인 김 씨는 저버리고 허황된 꿈만 쫓게 된 아내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은 김 씨가 퇴직하기 전인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큰 아들은 결혼을 한 상태였고 둘째 아들도 취직해서 따로 살고 있었죠. 그리고 김 씨가 알고 있는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도 다들 입을 모아 말할 만큼 자식 농사는 잘 지은 듯 했습니다. 다들 명문대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취업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김 씨의 아들들은 전혀 김 씨 부부의 속을 썩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뒷바라지가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교육을 시켰고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김 씨는 열심히 일했고 아내도 가정을 위해 살았죠. 김 씨의 아내는 김 씨와 결혼하고 쭉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잘 키울 수 있었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들까지 장가 보내고 김 씨도 퇴직하고 나면 아내와 함께 한갓진 노후를 보내며 그렇게 살고자 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좋은 편이었죠. 당신 오늘 일찍 와? 퇴근하고 바로 오지. 그래도 7시 넘지? 그렇겠지. 왜? 아니, 그냥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아니면 낮에 친구라도 만나고 와. 친구가 어디 있어? 아니면 처형이랑 만나서 커피라도 마시던가. 언니 요즘 바쁘대. 아이고, 알겠어. 최대한 빨리 올게. 요즘 들어 부쩍 심심하다거나 외롭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내였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도 다들 독립하고 김 씨가 출근하면 집에 혼자 있으니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들과 같이 살 때도 그렇고 한참 오래전부터 집에 혼자 있는 게 일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내도 즐겼고 말이죠. 갱년기 아니에요? 큰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뜻밖의 말을 듣고는 김 씨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가? 자꾸 그런 말을 하네. 기운도 없는 것 같고. 두 분이서 같이 여행도 가고 해보세요. 주말에는 충분히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나 싶어서 아내에게 바닷가라도 갈까 하고 물었습니다. 웬 바다?
1박 2일로 놀러 가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때? 그런데 아내는 어쩐지 시큰둥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멀리 가? 차 오래 타기 싫어. 그러면 근처에 축제 같은 거 하나 알아볼까? 날도 풀리니 전국 여기저기에서 축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아내와 함께 종종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심경에 큰 변화가 왔는지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왜 그래? 그냥 나 너무 늙은 것 같지? 주름도 너무 많고 밥하고 애들 키우느라 청춘 다 지나간 것 같아서 슬프다. 무슨 소리야? 요즘에 50대면 젊어. 아직 30년은 짱짱해. 주름도 하나도 없구만. 다 늙어서 오래 살면 뭐해? 아들의 말대로 정말로 갱년기가 오기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자꾸만 한숨 쉬는 아내를 보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오려고 했고 주말에도 어디 안 가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조금 나아진 듯 보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언을 했습니다. 나 이제는 밥 안 해. 뭐? 무슨 말이야? 나 이제 밥 안 하고 살림도 하기 싫어. 힘들어서 그래? 퇴근해서 집에 온 김 씨가 아내에게 되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집안이 평소보다도 어수선했습니다. 요즘 종종 그러더니 정말로 아내는 모든 집안일에 선을 놓은 듯 보였습니다. 그냥 내가 뭐 하고 있나 싶네. 평생 이러고 살 거 생각하니까 숨 막혀. 그 뒤부터는 김 씨는 퇴근 후에 혼자서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아침밥은 원래 주스 한 잔 먹고 말았지만 저녁밥까지 해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요리를 하려니 귀찮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라면을 끓여 먹는 일이 늘었습니다. 여보, 와이셔츠가 안 보이네. 옷장에 봐. 안 보이는데. 모르겠어? 찾아봐. 아내는 침대에 누워서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고서는 어제 입었던 와이셔츠를 찾아서 다시 입었습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런 것이야 알아서 한다지만 모든 집안일을 김 씨 혼자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요즘 자꾸만 김 씨에게 피곤한지 묻는 이유도 차림이 점점 꼬질꼬질해져서 그런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쩔 땐 양말도 없었고 빨래를 김 씨가 돌려서 널어놔도 집에서 종일 있으면서 빨래를 걷어놓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집안 꼴이 점점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종일 누워있지 말고 차라리 나가서 놀아. 뭐 하고 놀아? 정할 게 없으면 처형이랑 나가서 쇼핑이라도 하던가. 김 씨는 아내가 심적으로 많이 힘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들어오면 한숨이 나왔지만 자신이 좀 더 움직이자 싶었습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게 몸이 병든 것보다 무서우니 말이죠. 이모부, 잘 지내세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처조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들었는데 이모가 좀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요. 이번 저희 엄마 생신에 콘서트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모도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요. 콘서트? 이모는 그런데 안 가봤는데. 네. 근데 다들 엄청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모한테 깜짝 선물로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이모 생신에도 선물 못 드려서요. 엄청 신나고 재밌대요. 기분 전환하고 좋죠. 이거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김 씨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분 전환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일이 되었을 때 김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선영이가 당신한테 선물로 콘서트에 보내준다던데. 콘서트? 처영이랑 오늘 다녀와. 데려다 줄게. 싫어. 갑자기 무슨 콘서트야? 어차피 집에 있을 거면 가서 좀 놀다 와. 노래도 듣고 끝나고 처영이랑 맥주라도 한 잔 마시고 오고. 김 씨가 아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난 알아서 밥 차려 먹을 테니까. 바람 좀 쐬고 와. 김 씨의 닭달의 아내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런 아내를 김 씨가 약속 장소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집 청소부터 했습니다. 그래도 갔다 왔을 때 집이 깨끗해야 산뜻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2시간가량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니 밥 먹을 기운도 없어서 소파에 기대 있다가 설핏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 벌써 왔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이렇게 됐네. 어땠어? 무지 재밌었어. 정말 아내의 목소리는 드물게 들떠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보니 볼도 붉게 상기되어 있는 것이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듯 했습니다. 이런 거 처음인데 사람들이 왜 가는지 알겠더라. 다행이네. 그러면서 아내는 다음에도 또 가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러더니 얼마나 좋았으면 그럴까 싶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가봐. 그래서 다음날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엄마가 콘서트 가서 엄청 재밌었다고 그러더라. 그런 거는 어떻게 예매하는 거야? 글쎄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들들도 영화는 봐도 콘서트는 가본 적이 없다며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뒤로 알아서 2번째 콘서트에 갔습니다. 조카도 모르는 걸 보니 어떻게 정보를 얻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기력하게 있었던 때가 언제였나 싶게 말이죠.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해? 김 씨가 퇴근해서 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아내는 전과 다르게 휴대폰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 우리 모임 사람들. 모임? 생전 모임이라고는 하질 않았던 아내였습니다. 아, 콘서트 같이 갔던 그 사람들? 맞아. 아내는 2번째 콘서트를 다녀오더니 지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콘서트가 어쩌고 하는 게 또 무슨 일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웬일이야, 근데. 나도 이제 좀 바깥 생활도 하고 살게. 애들도 다 키웠는데 내 인생도 즐겨봐야지. 웃으며 말하는 아내를 보니 김 씨는 안심이 됐습니다. 역시나 기분 전환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아내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김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내는 그전보다도 더한 듯 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김 씨가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8시가 넘어도 업무가 끝나질 않아서 집에 돌아오니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자, 거실에 불은 켜져 있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진이 빠진 손길로 얼굴을 문지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씻어야 하는데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보이는 광경이 참 심란했습니다. 거실 한켠에 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를 보자 아내가 저녁을 차려 먹었는지 빈 그릇과 반찬통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집도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틈틈이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 씨도 노는 것이 아니니 말이죠.
그때 소파 옆에서 웬 트로트 노래가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김 씨가 두리번거리자 아내의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여기 있는 걸 보니까 화장실에라도 간 모양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에게 전화가 오나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그 사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터치해보자 보이는 장면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화면을 본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어느새 어느 가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금화면도 그렇고 화면을 켜보아도 바탕화면에 그 얼굴이었습니다. 요즘 트로트 가수들의 나이가 다들 젊어졌다고 하는데 김 씨도 TV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갔다 왔던 콘서트도 이 가수의 콘서트였던 것 같았습니다. 남의 휴대폰 들고 뭐해? 아내가 안방에서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전화가 울리길래 봤지. 이리 줘. 근데 당신은 화면에 그게 뭐야? 외간 남자 얼굴을 해놨어? 김 씨가 농담을 섞어 말하자 아내도 입을 삐죽거리며 대꾸했습니다. 외간 남자는 무슨? 그리고 멋있는 얼굴 해놓으면 핸드폰 켤 때마다 기분이 좋잖아. 어이구, 조카뻘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거든. 김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 20분만 같이 청소 좀 하자. 나 지금 바빠. 설거지라도 좀 해, 그러면. 당신 밥 먹을 거 아니야? 당신 먹고 같이 치워줘. 입맛 없어서 안 먹어. 그럼 이따가 치울게. 아내가 그러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 씨는 이제 슬슬 지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전에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했다면 이제는 아내도 시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딴 데 온통 정신이 팔려서 말이죠. 그래도 한숨 섞인 웃음만 한 번 짓고는 김 씨가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그전처럼 우울한 표정으로 종일 누워만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었다는 걸 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에 붙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붙잡고 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외출을 해서 콧배기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바람났나 싶었겠지만 그게 아님은 명백했습니다. 오늘도 늦게 들어와? 응. 모임 있어. 이제 주말이면 김 씨는 혼자 집에 있는 게 익숙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가수 팬클럽 모임인가 그거? 맞아. 밥 먹고 올 거니까 당신은 알아서 챙겨 먹어. 한 번씩 공연을 가는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점점 도가 지나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어린애들이나 좋아하는 연예인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뭐 건전하다면 건전한 취미잖아요. 건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렇지. 그럼 숨통 좀 트이게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들이라고 김 씨 부부의 세세한 이야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외도를 하는 것도 아니니 크게 아내를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오니 현관문 앞에 웬 택배 상자가 있었습니다. 크기도 상당했고 들어보니 무거웠습니다. 거의 끌고 가다시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김 씨의 것이 아니기에 당연히 아내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외출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밥을 챙겨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놓인 상자를 보더니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게 뭐야? 무겁던데. 아, 앨범. 앨범? 사진 정리하게? 아니, 그 앨범 말고? 김 씨가 고무장갑을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상자 안에서 꺼낸 것은 김 씨가 생각한 앨범이 아니고 노래가 담긴 CD 앨범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수십 개, 아니 적어도 100개는 돼 보였습니다. 그게 다 뭐야? 잘못 온 거 아니야? 잘못 온 거 아니야? 아, 여러 사람이 같이 산 거야? 모임 사람들이랑. 아내는 앨범의 열중에 있어서 김 씨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김 씨가 뭘 찾으러 작은 방에 들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아들이 몇 년 전까지 쓰던 방이었는데 책장과 책상만 놓여 있는 방이었습니다. 잘 들어오질 않다가 메모지가 있나 해서 들어왔는데 책꽂이에 지난번에 아내에게 왔던 앨범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이며 책장이며 온통 가수의 얼굴이 프린트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액자, 인형 등의 장식품이 정신사납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 싶었습니다. 아들들만 있어서 그런지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 포장도 안 깐 상태여서 어디다 갖다 팔려나 싶기도 했습니다. 외출했던 아내가 돌아왔을 때 김 씨가 물었더니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다들 그 정도는 사? 뭐? 그럼 저걸 다 당신이 돈 주고 샀다는 거야? 그럼 돈 주고 사지. 저걸 어디서 주워? 아니, 저런 걸 왜 사는 거야? 돈 아깝게. 그냥 공연만 보러 다니면 되지. 그러자 아내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선 이런 걸 많이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앨범을 100장을 산 것도 다 그 판매량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 취미생활하는 거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그러면 하지 말어. 차갑게 내뱉는 아내의 말에 김 씨도 화가 났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인형인지 사진인지 이런 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하지도 않을 것 같고 연예인 좋아하는 게 건전한 취미라고 치더라도 김 씨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에 집에도 소홀하고 그래도 내가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러면 당신도 적당히 하고 좀 신경은 쓰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뭐? 내가 뭘 신경을 안 썼는데? 솔직히 집골이 뭐야? 나는 당신이랑 마주보고 밥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맨날 입을 속옷도 없고 설거지는 쌓여 있고. 당신 갱년기인 것 같아서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나도 서운하지. 그러니까 아내는 오히려 김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서운해? 내가 평생 가정에 헌신하고 당신이나 자식들이나 밥해 먹이고 그렇게만 살았는데 이제 나도 내 삶 좀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내 유일한 취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당신 취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적어도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신경 좀 써야 할 거 아니야. 뭘 신경 써? 밥 차려주라고? 당신이 애도 아니고 그것도 스스로 못해? 아내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자신이 희생하면서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이 하는 일에 신경을 끄라는 시기였습니다. 한껏 찡그린 얼굴을 보니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툰 이후로는 아내는 대놓고 밖으로 돌았습니다. 나 내일 올 거야. 며칠 뒤 아침에 아내가 외출을 하며 말했습니다. 뭐? 어디 가는데? 수혁이네 가? 아들네라도 가는 줄 알고 묻자 아내는 부산에 간다고 했습니다. 공연인지 뭔지를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외박을 하겠다고. 기차가 끊기니까 어쩔 수 없지. 그게 말이 돼? 내가 애도 아니고 외박 좀 할 수 있지.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전국의 공연을 쫓아다닌다며 정말 열심히도 다녔습니다. 외박은 자주 하진 않았지만 김 씨가 아무리 화를 내고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점 도를 지나치는 행동에 김 씨도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다니면 다닐수록 카드값이 엄청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건 뭐야? 입이 떡 벌어지게 나온 카드값에 김 씨가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이것 저것 사고 콘서트도 가고 그러면 쓸 수밖에 없지. 아니, 뭘 더 사는데? 이미 작은 방은 미어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앨범인지 뭔지도 더 사서 책장이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진짜 적게 쓰는 거야. 김 씨가 보기엔 다들 미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작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 이건 뭐 산 건데? 백화점에서 찍힌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번에는 조금 우물쭈물하며 변명했습니다. 150만 원짜리 이게 뭐냐니까? 가방. 아내의 말에 김 씨는 휘청거렸습니다. 차라리 아내의 가방을 샀다고 하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가방이라는 게 그놈의 가수 생일 선물로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다들 그 정도는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전 아내에게 15만 원짜리 선물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큰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뿌리고 다닌다고 생각하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노후 자금을 모은다 생각하고 죽어라 이랬습니다. 우울해하는 아내 걱정에 퇴근하고서도 집안일에 시달리기도 했고 라면으로 저녁밥을 때운 게 몇 날 밤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으로 정작 엉뚱한 사람이 호강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당장 환불해 오라고 하자 이미 줘버렸다고 했습니다. 가방이 없는데 환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김 씨가 열이 받아서 작은 방에 들어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버려버리다고 하자 아내가 눈을 뒤집고 소리쳤습니다. 그걸 버리면 집을 나가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는 바람에 김 씨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신용카드를 뺏어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생활비는 이제 내가 매주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해? 내가 일 안 한다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당신이 회사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다 내 덕이야. 전업주부는 집에서 노는 사람인 줄 알아? 이런 대화도 몇 번째인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김 씨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와의 일은 아내와의 일이었고 작은 아들도 얼른 장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와는 어디 멀리 함께 여행이라도 떠날 작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고 이 일을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큰아들이 결혼할 때 김 씨는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13년 전에 김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산과 쭉 일함하며 모아뒀던 돈으로 산 충청도 바닷가에 땅이 있었습니다. 처음 샀을 때보다 좀 올라서 지금 가치로는 5억 정도 했는데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주었죠. 작은 아들도 똑같이 지원해준 다음에
퇴직 후에 땅을 팔아 노후 자금에 보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집이나 예금을 제외해도 적어도 2억은 여유 자금이 있는 것이었죠. 작은 아들이 결혼한다는 말이 나오자 김 씨는 대출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의 땅을 아내의 명의로 샀는데 명의자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잘못 뽑았나 싶어서 처음부터 다시 떼보았는데 자세히 보니 전 소유자 이름에 아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김 씨가 실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면서도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예감이 부디 틀리길 바랐습니다. 아내는 김 씨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마주보고 앉았을 때 아내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뭐야? 그 땅을 팔아버렸다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김 씨의 명의라서 당시의 땅을 살 때는 아내의 명의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함께 노후 자금으로 쓸 생각을 했지 아내가 김 씨 몰래 그걸 처분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다 썼는데? 그게 기념관 같은 거를 짓는데 거기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투자했어. 나중에 수익 생기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야. 아내가 쫓아다니는 가수의 기념관 같은 게 지어지는데 건축비의 일부를 김 씨의 아내가 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내의 대답에 김 씨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애꿎은 방바닥만 손바닥으로 내려쳤습니다. 그걸 다 썼다고 그래서? 얼마에 팔았어?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이며 1억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제 값보다 싸게 팔았어도 대출을 제외하고 최소한 3억은 현금을 쥐어야 하는데 1억이 남았다는 건 투자금에 2억이나 썼다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코끝이 시큼해졌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노후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돈도 들어가 있었고 말이죠. 또 아들 장가 보낼 때 보탬이 될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홀랑 팔아버리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남을 위해 썼다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당신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놈이 우리보다 훨씬 가진 거 많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거 2억 보탠다고 그놈한테는 기별도 안 가. 근데 그 돈이면 우리는 노후에 훨씬 잘 살 수 있잖아. 차라리 그거 다 팔아서 자식들한테 줘버리지. 그거를 어떻게?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몰랐습니다. 나도 내 맘대로 2억 정도는 쓸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번 돈이지만 거기에 나도 기여했잖아. 평생 살림했으니까 내 몫으로 그 정도는 있어야지. 그 말이 아니잖아. 내가 어디 가서 2억 엉뚱한 곳에 쓰고 오면 당신은 잘했다고 할 수 있어. 엉뚱한 데라니. 내가 평생을 내 삶도 없이 살았는데 말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도 못해? 나한테 마음의 안정을 주고 위로가 되는 일이야.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떻게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이제 그게 내 삶의 이유야. 삶의 이유가 가족이 아닌 연예인에게 있다는 아내. 그 말을 듣자 김 씨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으를 직감했습니다. 아니, 되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김 씨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안 아들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가 이 정도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결혼 자금의 출처를 가족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땅을 팔아서 써버렸단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도 분개했습니다. 비상식적인 아내의 행동에 말이죠.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김씨 부부의 재산은 자식들에게 돌아갈 텐데 그걸 엉뚱한 사람에게 써버린 것은 충분히 화낼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신 그거 땅 판 돈 그거 가지고 나가. 뭐? 1억 남았다며? 그 돈으로 집을 구하던지 아니면 그것도 갖다 바치던지 알아서 하고. 투자한 거 수익 나와서 부자 되면 부자 된 대로 살고. 모르겠다. 당신은 이제 당신 갈 길 가. 당신 삶 살고 싶다며. 그래.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놔줄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당신 그 돈 다 합치면 3억이 넘어. 그 정도면 됐지. 둘째는 내가 마련해서 결혼시킬 테니까 서로 억울할 것도 없잖아. 그럼 이혼하자는 소리야? 그래. 이렇게 깔끔하게 갈라서자. 아내가 잠시 말이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편하게 가수를 쫓아다닐 수 있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 원하는 대로 살기는 힘들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은 긴 결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참 허무하고 이상한 이유로 말이죠. 아내는 자유를 찾아겠다고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이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의 결혼식에는 둘 다 혼주석에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아내를 볼 일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 결혼 자금은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서 대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적금을 들어놓은 것도 조금 있었고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았으니 충분히 혼자 살 노후 준비는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헛헛했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하니 정신을 놓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그 돈을 줘버린 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그만큼 가족에게 헌신했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부 사이의 끝은 났지만 이걸로 완전히 미련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보내드렸는데 그동안 아내와는 간간히 교류를 하며 살았던 자식들이니 아내와 아들들의 문제였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며느리한테 부끄럽게 살지는 말어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차단해버렸습니다. 한때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할 동반자였지만 이제는 그저 남일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묻지는 않고 보자마자 밥 타령이야? 뭐? 밥 타령? 그래? 그리고 당신도 나도 은퇴해서 집에 있는 건 똑같은데 왜 나한테만 밥을 차리래? 밥을 여자가 해야지. 내가 해 그럼? 밥하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그리고 유명한 요리사는 다 남자거든? 아프다 그래서 아침밥 대충 해도 봐줬더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뭐? 봐줘? 안 봐주면 어떻게 되는데?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라도 해놓으면 자기만 홀랑 먹어버리고 나는 남은 거나 주워 먹고 말이야.
그래 놓고는 밥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참나, 남이 해준 건 술술 잘 넘어가지? 자기 손으로 해 먹어야 힘든 줄 알지? 라면밖에 못 끓이면서 밥하는 게 쉽네 어쨌네 하지 말어. 이제부터는 당신 밥은 당신이 해 먹어. 뭐, 어디 가서 물어봐라. 내가 창피해서 어디다가 말도 못해. 남편 밥 해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창피? 그래? 어디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창피한 건지. 어지간히 해. 당신이 소야? 아니, 소도 당신보다는 덜 먹겠어. 그리고 당신 입만 입인 거 아니야?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그리고 항상 나한테 손잡다고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해 먹어. 나도 나 먹고 싶은 거 알아서 해서 먹을 테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선명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손 씨의 남편은 젊었을 적부터 먹는 것에 관한하는 유별났습니다. 많이 먹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이 앞에 있으면 아내고 자식이고 없을 정도로 식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했을 때는 부끄럽지만 음식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맞벌이했던 젊은 시절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손 씨도 남편도 은퇴를 하고 60대가 되니 지옥이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매끼 손수 차려야 하는 양이 남들의 서너 배는 되었습니다. 그게 대부분 남편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자기 입만 입이고 손 씨의 입은 주둥이로 아는 듯 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이 나이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손 씨도 이제 이런 이기적이고 무심한 남편과 사는 게 지쳤습니다. 갈라설 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손 씨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딸 둘 모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손 씨는 6년 전에 무릎을 다쳐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2년 전까지 일을 하다가 퇴직했죠. 그러니 이전 전부터는 손 씨 부부 모두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벌어둔 돈으로 이제 아끼며 잘 살자 싶었지만 손 씨는 최근에 새롭게 취업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붙어 있는 것보다 그게 정신 건강에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 남편과 있으니 이건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인지 아니면 곰을 키우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결혼시켜놨으니 이제는 편히 쉬면서 소소하게 살아가면 되겠다 싶었지만 남편 때문에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기 전 젊었을 때부터 느꼈던 바이지만 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먹는 것에 있어서는 말이죠. 남다른 대식가인 것은 평생에 걸쳐서 깨달았지만 퇴직하고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으니 그걸 손 씨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면 뭐 그런 걸로 고민을 하냐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손 씨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자 손 씨의 노후를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안 차렸어. 배고프다고 했잖아. 어제부터 굶었는데. 이것밖에 안 하다니. 먹고 남으면 저녁에 또 먹으려고 넉넉하게 했어. 넉넉. 아무튼간 손이 작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귀여움 못 받아. 내가 이 나이에 어딜 가서 귀여움을 받아? 얼른 앉아. 내시경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굶은 남편이 병원에 다녀온 뒤 차린 밥상을 보고서는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밥상이 상당히 초라할 것이라고 예상하겠지만 보통 4~5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모든 접시는 다 대접이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두부 부침 8장, 콩자반, 무생채, 가운데에는 큰 냄비에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남편은 이걸 전부 한 끼에 먹었습니다. 손 씨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서 젓가락을 들었다가 몇 번 반찬을 집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늘 넉넉하게 한다고 했지만 남편의 전투적인 식탐 앞에서는 초라한 수준인 듯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다 먹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손 씨가 숟가락을 들어 김치찌개에 들어있는 돼지고기를 뜨려고 하자 남편의 숟가락이 얼른 다가와 낚아채 갔습니다. 손 씨가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이 먹던 말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러니 손 씨는 오히려 입맛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식사가 끝나가자 손 씨는 한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2끼는 먹어야 하는 양을 했는데 남편에겐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의 비워진 접시들을 보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당장 다음 끼니의 반찬을 전부 새로 해야 하니 머리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당신 참 신기하다. 뭐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 속 안 부대껴? 많이 먹긴. 왕년에는 이렇게 하루에 4-5끼도 먹었어. 과장인 듯 하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손 씨가 직접 보고 살았으니 말이죠.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여전한지 몰랐습니다. 손 씨부터도 나이가 드니 입맛이 떨어지고 많이 먹으면 종일 속이 좋지 않고 힘들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인지 단순히 손 씨의 남편만 그런 건지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2-3끼에 나눠서 먹으려고 한 거야. 매 끼마다 반찬하는 거 힘들단 말이야. 그것도 매번 새로운 반찬들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손 씨의 푸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밥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밥하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그게 어려운 일이면 나가서 일은 어떻게 했어?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고 싶네. 그리고 당신이 보통 먹성이야? 먹성 얘기가 나오자 남편도 찔끔했지만 여전히 밥하는 게 뭐 대수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무릎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보다 일찍 은퇴해서 5년 동안 집에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꼭 부엌대기한테 말하듯이 하는 남편에게 열이 받았습니다. 늘 저럴 때마다 숟가락으로 한 대 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평생 맞벌이 하면서도 늘 아침 저녁을 챙겨주니 남편은 그게 쉬운 일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지지고 볶고 뚝딱하면 완성된 요리가 나오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원래 요리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요리가 싫었습니다. 남들처럼 말이야. 일주일치 식단을 딱 짜가지고 계획성 있게 차려. 맨날 무슨 반찬 할까 머리 아프다고 투덜대지 말고. 기가 막혀서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대꾸해봤자 1절, 2절, 3절, 4절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냥 남편이 많이 먹는 것으로 괴롭다면 나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손 씨가 지긋지긋해 하는 것에는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손 씨 남편은 자기 입만 입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손 씨 말이죠. 손 씨는 그저 밥만 차려주는 존재로 알고 있는지 한 번을 챙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꼬막 사왔다? 웬 꼬막? 내 생일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그러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고작 꼬막이야?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태 손 씨가 좋아하는 음식도 뭔지 모르면서 말이죠. 빈정이 상했지만 맛있게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먹을 것도 생각해서 가장 큰 접시에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양념도 올리고 뿌듯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식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치 좀 새로 꺼내서 먹자. 잠깐만. 김치 냉장고에서 꺼내올게. 손 씨가 다용도실에 들어가서 김치를 꺼냈는데 때마침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못 가서 미안하고. 아냐? 바쁜데 뭘 와? 가까운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해 먹어? 오늘 시장에서 꼬막 사와서 지금 먹으려고. 밥 차리고 있어. 꼬막? 엄마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도 너는 아는구나. 알지? 손 씨는 다용도실에 서서 딸과 1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아, 엄마 밥 차리고 있다고 그랬지. 얼른 드세요. 끊을 테니까. 그래. 김치 꺼내러 왔다가 계속 있었네. 생신 축하해요. 그래. 고마워. 손 씨는 딸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김치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칼로 썰어서 접시에 담아 식탁에 두었죠. 이제 밥만 푸면 되겠다 싶어서 돌아서려는데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 왜? 양손으로 들고서 꼬막을 발라 먹던 남편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탁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있던 꼬막은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빈 껍데기가 또 다른 산을 이루고 있었죠. 이거 다 먹은 거야? 뭐 하는데 김치 꺼내러 가서 이제 와? 전화가 와서. 근데 이거 혼자 다 먹었어. 왜? 냉장고에 더 없어? 방금 해서 식탁 위에 둔 걸 뻔히 알면서도 묻는 남편. 손 씨는 허탈해서 밥을 가지러 가는 것도 잊고서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느라 밥도 없이 먹어서 무지 짜네. 얼른 밥 좀 줘. 손가락을 쪽쪽 빨며 말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눈앞이 벌게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손 씨를 의아하게 쳐다본 남편이 재촉했습니다. 아, 밥 안 먹어? 국도 다 식었네. 이것도 대표와. 당신,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생일이라서 사왔다고 했잖아. 아, 앉아서 먹어. 먹으면 되지 왜 또 그래? 당신이 다 먹었잖아. 여기 있잖아. 뭘 다 먹었다고 그래? 꼬막이 몇 개 남아있지도 않은 접시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말하는 남편을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길래 내가 항상 말하잖아. 음식 할 때는 넉넉하게 좀 하라고. 뭐 먹어보려고 하면 없어. 난 또 냉장고에 더 있는 줄 알았지. 내가 생일에 뭐 당신한테 미역국을 끓여달래? 아니면 선물을 달래? 나 먹고 싶은 거 해서 먹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 누가 못하게 해? 고작 꼬막을 제일 좋아하냐고 비웃었으면서 그걸 당신 혼자 먹냐? 아거 참. 진짜 먹을 거 가지고 쪼잔하게 그러네. 남편은 손 씨를 비난했습니다. 손 씨도 늘 음식을 하면 대접으로 많이 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먹는 걸로 서운할까봐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먹는 걸로 사람을 서운하게 하는 게 자신이라는 사실을 남편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많이 하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전부 남편의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로 덜어놓아도 자기 건 먼저 다 먹고 손 씨의 몫을 뺏어가는 것도 예사였고 냉장고에 따로 넣어놔도 다 꺼내 먹었습니다.
남편은 빈정이 상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잠시 뒤에 스스로 밥솥에서 밥을 퍼다가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곰과 함께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튼간 밥 좀 해주는 거 가지고 유세는 궁시렁거리며 밥을 퍼먹는 남편에게 손씨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당신이 차려서 먹어. 뭐 밥 해주는 걸로 유세 떠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직접 해 먹어. 그러면 치사스럽지도 않고 좋네. 그러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한다. 가장을 이렇게 대접한다. 저렇게 대접한다 해가면서 말이죠. 손씨의 생일에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씨도 내 손으로 밥 해주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저 속으로 궁시렁거리고 말았겠지만 하필이면 생일에 그런 취급당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손도 못 댔던 게 무척 서운하고 서러웠습니다. 무심하고 이기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남편한테 평생 밥 차려주고 핀잔을 듣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부엌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손씨가 밥을 안 차리니 혼자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는 모양인지 후라이팬이며 냄비며 다 꺼내놓고 뒤적거렸습니다. 신경 쓰였지만 모르는 척 앉아서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에이씨 해가면서 한참 씨름하더니 라면 냄새가 났습니다. 한 20분 뒤쯤 다 먹었는지 싱크대에 냄비를 두는데 어찌나 세게 두던지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밥 한 끼 차려 먹지 못하면서 그동안 손씨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했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먼저 들어가고 손씨도 부엌에 들어가 미역국을 데우고 간단하게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을 만큼 적당히 차려 먹으니 차라리 좋았습니다. 그래도 생일을 이렇게 보내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남처럼 대단한 축하는 못 받아도 둘이서라도 단란하게 보내고 싶었는데 말이죠. 흔한 케이크 하나도 없는 식탁이 초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손씨는 큰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새 하소연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계속 전화하는데 나도 힘들다, 엄마. 어지간하면 화해하고 밥하는 거 힘들면 반찬 같은 거는 적당히 좀 사 먹으면 되잖아. 저녁 내 시달렸는지 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해 먹어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거 사서 먹으려면 다시 취직해야겠다. 손씨의 말에 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니 말이죠. 아무튼 나 이번 명절에는 못 가요. 지난번에 말했지? 그래, 알았어. 명절 전에 웬만하면 화해해. 알겠지? 손씨는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대로 있어봤자 사람을 들들 볶고 못살게 굴 남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못 갈 싸움이었습니다. 얼른 와서 밥 먹어. 밥을 차려놓고 남편을 부르자 모시기는 척 슬금슬금 나와서 식탁 앞에 앉는 남편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하루 늦은 축하의 손씨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명절에 작은 딸네 가족이 왔습니다. 첫째 딸은 바깥 사돈이 칠순이라 여행에 가기로 해서 오지 못했습니다. 명절 당일에 작은 딸 가족이 도착하니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점심은 휴게소에서 먹었다기에 저녁에 먹을 음식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좀 집어먹어. 왜?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음식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집어먹고 딸도 사위도 하나씩 집어먹어서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어 무침에다가 막걸리 한 사발 마시자.
손 씨는 하던 요리를 멈추고 미리 해두었던 홍어 무침을 내왔습니다. 아직 배고프지 않을 시간이라 손 씨도 같이 자리하려고 하던 요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뒷정리를 좀 한다고 부엌에 있다가 거실로 나가보니 홍어 무침은 각자 접시에 덜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손 씨의 몫은 없었습니다. 작은 딸마저도 어쩜 저렇게 아빠랑 똑같은지 몰랐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내내 준비한 저녁밥을 다 같이 먹는데 손 씨가 올 때까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어린 손주들 먹이느라 바빴고 남편이나 사위도 자기 입으로 음식을 밀어넣기 바빴습니다. 사위는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인사 왔을 때만 하더라도 깨작깨작 먹는다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는 식구랑 같이 사니 식성도 바뀌는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보다 살도 많이 쪘고 일반 사람들보다도 먹는 양이 확실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잘 먹는 사람들이 식탁 앞에 모여 우걱우걱 먹는 것을 보자 손 씨는 기가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이라고 특별히 음식을 많이 했는데도 부족한 듯 보였습니다. 그 틈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죠. 이럴 거면 차라리 명절마다 한식 뷔페 같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식 뷔페에 가서도 쫓겨날 것 같았죠. 명절이 지나고 손 씨는 감기에 걸려 호되게 앓아야 했습니다. 그거 독감 아니야? 그런가 모르겠다. 힘없이 누워있으니 남편이 옆에 와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냥 병원을 갔다 와. 어제 당신 친구 만나러 갔을 때 혼자 갔다 왔어. 감기약 받아왔는데 잘 안 드네. 그래? 그럼 밥은? 밥? 아침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아, 힘없어서 밥 못 차려. 당신이 좀 차려서 먹어. 아, 누가 나 먹자고 그래? 당신 약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하니까 그렇지. 정말로 걱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밥은 먹어야 했기에 힘든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때 죽이라도 좀 끓여서 갖다 주는 남편이었으면 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손 씨의 몫은 죽이었고 남편도 국 하나에 밑반찬을 꺼내서 주었더니 입이 대빨 나와서 중얼거렸습니다. 밥을 이렇게 부실하게 먹으니까 아픈 거야. 또 이어지는 반찬 타령에 손 씨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몸도 아픈데 남편 투정을 듣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손 씨는 죽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나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새 다른 게 있나 보는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될 때까지 손 씨는 내리 잠만 잤습니다. 몸이 뜨끈한 게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그냥 감기가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 갔다 와. 당신이 좀 태워줘야지. 나 이제 나가봐야 돼. 어딜? 아, 당신이 점심도 못 챙겨줄 것 같아서 나가서 먹으려고 약속 잡았지. 그러면 나가는 길에 내려주면 되잖아. 저기 대학병원 가려는 거 아니야? 맞아. 아, 그쪽으로 안 가? 완전 반대 방향이야. 택시 타고 가. 아이고, 시간 다 됐네. 남편은 TV를 끄더니 얼른 일어나 외투를 챙겼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올 거니까 갔다 와서 쉬고 있어. 부디 그때까지는 몸을 회복해서 저녁은 제대로 차려달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게 맞았습니다. 기가 막히고 속이 끓었습니다.
이미 쌩하고 나가버린 남편 때문에 손 씨는 혼자 아픈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무심한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매번 이렇게 사람을 섭섭하게 하는지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독감은 아니었고 몸살이 난 듯 했습니다. 손 씨는 병원에 다녀와서 약을 먹고 잠만 잤습니다. 한참 지나니 몸을 흔드는 손길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미 사위는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뭔 놈의 잠을 이 시간까지 자? 오전에도 잠만 자더니. 그러다 곰 되겠다. 집에 온 지 꽤 됐는지 편한 차림을 하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기다리다 못해서 깨운다. 저녁 먹어야지. 그 소리에 몽롱했던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자고 일어나서 낮보다는 몸 상태는 좋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몸이 무겁게 축축 처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또 밥을 차려야 해? 그러자 남편 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밥을 당신이 차리지 누가 차려?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먹으면 되잖아. 그럼 국은? 풀떼기만 꺼내서 밥 먹으라는 거야? 아침에도 그렇게 먹었잖아. 오늘만 그냥 그렇게 먹어. 아, 그러면 미리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저녁까지 먹고 들어왔지. 남편이 언성을 높이자 손시도 속에서 울컥해서 대꾸했습니다. 아픈 마누라 밥 챙겨줄 생각은 못하고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신경 쓰이지? 뭐? 또 무슨 소리야? 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묻지는 않고 보자마자 밥 타령이야? 뭐? 밥 타령? 그래? 그리고 은퇴해서 집에 있는 건 둘이 똑같은데 왜 나한테만 밥을 차리래? 밥을 여자가 해야지. 내가 해 그럼? 밥하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그리고 유명한 요리사는 다 남자거든? 아프다고 해서 아침밥 대충 해도 봐줬더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뭐? 봐줘? 안 봐주면 어떻게 되는데?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긋지긋했습니다. 옛날 아버지 세대보다도 더한 남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그렇게 살게 냅둔 자신의 잘못인 듯도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수도 없이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져준 것이 손씨이니 말이죠. 뭐라도 해놓으면 자기만 홀랑 먹어버리고 나는 남은 거나 주워 먹고 말이야. 그래 놓고는 밥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참나, 남이 해준 건 술술 잘 넘어가지. 자기 손으로 해 먹어야 힘든 줄 알지. 라면밖에 못 끓이면서 밥하는 게 쉽네 어쨌네 하지 말어. 이제부터는 당신 밥은 당신이 해 먹어. 뭐? 어디 가서 물어봐라. 내가 창피해서 어디다가 말도 못해. 남편 밥 해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창피? 그래? 어디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창피한 건지. 식탐에는 약도 없어. 식탐? 그래? 어지간히 해. 당신이 소야? 아니, 소도 당신보다는 덜 먹겠어. 그리고 당신 입만 입인 거 아니야?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그리고 항상 나한테 손잡다고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해 먹어. 나도 나 먹고 싶은 거 알아서 해서 먹을 테니까. 그러는 거 아니다. 이제 일 안 한다고 가장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 일은 당신만 했어? 나도 똑같은 입장이야. 공평하게 하자면 내가 평생 밥 차렸으니까 남은 평생은 당신이 차려야 해. 근데 당신한테 내 밥 차려달라고 안 하니까 스스로 해 먹어. 그건 어렵지 않잖아. 밥 차리는 게 별거야? 안 그래? 그 말에 남편이 호통을 칠 듯 움찔대더니 혼자 열이 받아서는 뒤돌아 방을 나갔습니다.
어찌나 방문을 세게 닫던지 문이 부서질 듯 큰 소리를 냈습니다. 무섭지도 않아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1시간만 더 누워 있다가 출출하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손 씨는 정말로 혼자 먹을 밥만 차렸습니다. 뭐야, 내 밥은?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은 남편이 자신 몫의 밥도 숟가락도 없다는 걸 깨닫고는 화를 냈습니다. 각자 먹기로 했잖아. 손 씨는 태연하게 마저 식사를 했습니다. 딱 손 씨가 먹을 만큼만 했고 반찬은 찌개 하나와 멸치볶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저것 하기도 귀찮아서 늘 이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대신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서 먹었습니다. 남편이랑 먹을 때면 늘 김치만 건져 먹어야 했는데 말이죠. 정말 치사스러워서 못 살겠다.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차키를 챙겼습니다. 또 어디 나가서 먹을 모양이었습니다. 손 씨는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누가 뺏어 먹나 급하게 밥을 들이마시는 남편 없이 식사를 하니 평화롭기까지 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히스테리는 늘어만 갔습니다. 끼니마다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서 뭘 챙겨 먹을 만한 재주는 없으니 스트레스가 쌓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손 씨가 부엌에 뒹구는 라면 봉지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은 모양인데 한 번 먹는데 3봉지는 기본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손 씨가 밥을 차려서 또 혼자 먹자 남편이 거실에서 자꾸만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며칠간 사나웠던 기세는 눈에 띄게 수그러들어 있었습니다. 밥 앞에서는 장사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손 씨가 밥을 안 해주니 팔다리 잘린 사람처럼 그러고 있는 게 처량맞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같이 먹자고 말은 못하고 말이죠. 이 나이가 되어서 부인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편에게만 맞춰주고 정말 부엌대기 마냥 살았던 것은 다름 아닌 손 씨 본인이었습니다. 결국엔 얻어먹는 사람이 눈치를 봐야 하는데 손 씨 팔자를 스스로 꼬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자꾸 먹는 거 가지고 싸워? 애들도 아니고 또 너한테 전화했어? 장난 아니야. 일도 못 하겠어. 이혼한 애 만에야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이혼을 해도 내가 하자고 하지. 어이가 없네. 전 씨는 딸이 뭐라고 설득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또 며칠이 지났죠. 그리고 먼저 백기를 든 것은 당연히 남편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이제부터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밥만이라도 좀 차려줘. 살림을 당신이다? 설거지도 그렇고 청소랑 빨래랑 다 할게. 그리고 아, 그리고 뭘 더 해야 되는데. 사과는 해야지. 무슨 사과? 밥 차리는 게 뭐가 힘드냐 했던 거. 내 생일에 당신 혼자만 꼬막 다 먹어버린 거. 아픈데도 밥 차리라고 화냈던 거 등등.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이제는 접시에 따로 담을 거야. 내가 먹는 거 당신이 먹는 거 다 따로 담을 거야. 내 몫은 절대 손대지 마.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부부끼리. 그게 싫으면 말어. 지금처럼 각자 알아서 해. 아, 알았어. 그렇게 할게. 하면 되잖아. 약속 어기거나 또 여자가 어쩌고 밥이 어쩌고 하면 나도 그날부터 밥 안 차려. 아니, 이 집에서 같이 못 사는 거야. 알겠어? 그러자 남편이 풀이 팍 죽었습니다. 알았다니까. 그러면 밥 차릴 테니까 집 청소 좀 하고 있어.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알았어. 마음 같아서는 혼자 살며 혼자 밥해 먹고 살고 싶었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한번 주자 싶었습니다. 반품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말이죠.